다음 주에는 뭐 마스크 전부 해제한다는데 확정됐나요? 마스크가 전부 해제가 되더라도 저는 확진자가 100명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닐 거니까 저한테 마스크 벗으라 소리 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안 걸렸는데 걸리면 너무 억울하죠. 밖에서 걸어 다닐 때는 마스크 벗어야 좀 답답하긴 한데 실내에서는 여전히 대중교통도 여전히 빨리 이종 전염병으로 낮아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한 10,000명 가까이 나오죠 매일. 그죠? 일 사망자도 100명이 넘던데 보니까 아직도 무서운 병이죠. 이게 2년 3년 갈지 누가 알았어요, 그죠? 이렇게 오래 갈지. 세상에. 참. 아유 짜증나. 근데 이렇게 뭐 그 전염병 같은 거 이렇게 창궐하고 그러면 수험생분들이 공부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지난 한 2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몇 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전에 공부하시던 분보다 의욕이 현저히 떨어지신 게 눈에 보여요. 막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일단 학원 안 나오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학원을 등록했는데 안 나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분이 어떤 분이냐면 등록을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나와. 한 번도 안 나오셨고 그 다음에 8월달에 접수하잖아요. 접수가 끝났는데 학원으로 연락 와. 언제 접수하나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한 분. 접수 다 끝났는데 학원에 연락이 와서 언제 접수하냐고. 그때는 추가 접수도 없었던 때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대단하죠.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분. 또 이제 어떤 분들은 학원으로 한 분은 남편이 한 분은 부인이 찾으러 왔어. 맨날 학원 간다고 갔는데 진짜 가나 부인하고 남편이 각각 다른 분들이 찾으러 왔는데 하필 공교롭게도 그 두 분이 학원에 없었어. 난리가 난 적이 있죠. 학원 뒤집어지고. 예전에 저기 서울의 노량진의 모 학원에서 재밌어요 보고 있어. 근데 우리는 귀중한 돈과 시간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학원을 등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 다른 거. 오로지 자격증 하나. 그 자격증 가지고 뭘 할 거냐? 그건 붙고 난 다음에 문제잖아, 그죠? 간혹 가다가 이거 뭐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이거 붙어도 뭐 개업하는 분들도 얼마 없고 문 닫는 사람들 많다는데요. 해야 돼요, 이러면.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마. 뭐. 아니, 시험에 붙지도 않는데 그걸 걱정해. 예? 운전면허 따지도 않은 사람이, 아유, 운전하다 사고 나면 어떻게, 이거 걱정하는 거 똑같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뭘 걱정하는 건 몰라도 말이죠. 그래서 일단 마음을 먹고 했으면 어떻게든 자격증은 따야죠. 악착같이 공부를. 이제부터 날씨도 좋아지고 말이죠. 이제 산으로 놀러 다니는 사람들 많을 거란 말이지. 그런 분들 보게 되면 자괴감이 들죠. 나는 뭐 하나. 아침에 집에 가방 들고 나오면 남들은 가방 안에 김밥 들어있고 물통 들어있어서 산으로 놀러 다니는데 나는 민법책이 들어있어. 그러면 슬퍼. 그 슬픈 내년에는 내가 자격증 따서 놀러 다녀야지. 이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나도 놀러 가고 싶어. 그러면 안 되지. 눈치를 끊고 공부에 매진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악착같이 하면 다 돼요. 36페이지 그런 의미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보겠습니다. 자, 사회적 타당성 관해서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가 있었고 104조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데 일단 이 불공정한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 일종인데 조문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불공정한 행위는 첫째 반사회 질서 행위의 일종이다. 자, 두 번째 그럼 뭐냐 이거 폭리 행위를 말한다. 500원짜리 마스크를 10,000원 받고 팔아먹었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불공정한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 판례에 보면 이것도 지금 시험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불공정한 행위는 폭리 행위를 규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옳은지 무리죠. 불공정한 행위 이퀄 폭리 행위고 무효로 해놨으니까 결과적으로 폭리 행위를 규제하는 거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불공정한 행위는 첫째,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아주 중요하죠.
불공정한 행위의 문제의 대부분은 요 요건에서 출제가 됩니다.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불공정한 행위, 폭리행위가 있으면요, 폭리를 당한 자가 있어요. 피해자라고 합니다. 폭리를 취한 자가 있습니다. 폭리자라고 합니다. 이때 이 피해자와 폭리자가 주고받은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이제 급부와 반대급부라고 해요. 요게 현저하게 불균형해야 돼요. 현저한 불균형.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자, 여기서 현저한 불균형 두 가지.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 행위 당시. 계약하고 나서 목적물 가격에 폭등 또는 폭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 이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계약 당시. 두 번째, 객관적 가치. 주관적, 객관적 가치의 반대가 주관적 가치인데, 주관적 가치는 당사자가 생각하고 있는 값어치를 말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객관적으로 100원짜리인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건 1000금 주고도 못 사. 뭐 이따위로 생각하는 게 주관적 가치. 그런데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첫 번째 요건이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이라고 되어 있고, 다섯 번째 줄에 거래상 객관적 가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언제 기준한다고요? 행위 당시.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두 번째가요, 요 폭리를 당한 피해자가 계약 당시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하거나, 조문에 보면 궁박 경솔 및 무경험이 아니라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고 돼 있으니까 셋 중에 하나 일단 충분하다. 그래서 관련 판례 1번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만 갖추면 충분하다. 두 번째, 궁박이라는 게 뭐냐? 심하게 쫓기는 걸 말하는데, 이때 궁박은 돈에 쫓기는 경제적 궁박뿐만 아니라 돈은 많은데 정신적으로 쫓기는 거, 정신적 심적 궁박을 포함한다. 세 번째, 무경험은 특정한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말한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거, 그걸 말한다. 일반 거래 경험 부족.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을 했는데 나는 못한 거. ATM기에서 돈 찾는 거, 이런 것들. 편의점 가서 물건 사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해봤죠. 근데 나는 못 해봤어. 이런 걸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경험은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뜻한다. 이것도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어느 하나만 충분하다, 정신적 심적 궁박을 포함한다,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그다음 네 번째, 피해자가 직접 거래한 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 거래를 했어요. 대리인. 자, 이때 피해자와 대리인 중에서 누가 궁박해야 되느냐, 누가 경솔해야 되느냐, 누가 무경험해야 되느냐. 원칙적으로 나중에 대리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누굴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으로.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궁박만은 본인, 피해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라. 궁박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을 때 그 궁박 여부만큼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라. 반면에 경솔이나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라. 피해자가 직접 거래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거래를 했을 때 불공정한 행위가 되려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해야 되는데, 그걸 누굴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궁본 경무대.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요건이에요. 자, 세 번째 요건은 폭리자가 피해자의 상태,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하다는 것을 알아. 자, 이때 내가 거래하는 상대방이 궁박해, 경솔해, 무경험해. 그러면 도와주려는 게 인지상정이고 사회질서예요. 그죠? 이 사람이 경험이 없어. 그러면 알려주려는 게 인지상정이고 사회질서예요. 그런데 요놈은 반대야. 이걸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해. 요거를 폭리의사 또는 폭리행위 악의라고 합니다. 요게 있어야 돼. 따라서 상대방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아는 것만으로는 폭리의사가 아니다.
불공정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세 가지 요건, 피해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과 관련된 판례 1번, 2번, 그리고 그 밑에 B, 폭리자는 피해자의 사정을 알면서 도와줄 생각이 아닌 이용해 먹을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아는 것만으로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아니다. 불공정한 행위가 아니다. 관련 판례까지. 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 입증 책임이 나왔습니다. 자, 피해자하고 폭리자하고 소송이 붙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가 500원짜리를 10,000원 주고 샀어요. 그 폭리자한테 왜 폭리를 취했냐? 9,500원 돌려달라. 소송을 제기하겠죠. 자, 이때 피해자는 소송에서 법원에다가 주장을 하게 됩니다. 뭘 주장해요? 불공정한 행위라고 주장하겠죠. 그죠? 그 요건이 세 가지잖아요.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규정,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 폭리의사. 이거를 피해자가 주장하게 되다. 그리고 대원칙,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무효주장자가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민사소송에서 증명이 어려울 때, 입증 또는 증명이 어려울 때 등장하는 제도가 추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소송과 관련된 겁니다. 역시 어떤 사실이 추정이 됐다 이퀄 증명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추정된다 이퀄 증명되었다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사실이 추정된다 이퀄 증명되었다. 그러면 어떤 사실이 추정이 되면 그건 증명이 된 거니까 따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피해자가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을 증명했을 때, 이걸 증명했을 때 궁박 등이 추정이 되면 궁박 등은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가 되겠죠. 그죠? 천천히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돼. 피해자가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을 증명을 했을 때 궁박 따위가 추정이 되면 궁박 등은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추정을 안 해준단 말이죠. 이걸 증명했다 하더라도 이걸 추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전부 증명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B를 하나, 니은 디귿을 읽어볼게요. 법률 행위가 현저하게 불균형하다 해서 궁박 등이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으니까 무효주장자가 증명해야 된다, 따로. 추정이 되면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근데 추정이 안 되니까 증명해야 돼. 이렇게 표현을 연결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아시겠죠? 추정이란 건 그런 의미다. 다음 페이지 불공정한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행위 당시라 그랬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한 세트. 아주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죠. 두 번째가 이 불공정한 행위 104조가 어디에 적용되는가? 적용 범위. 자, 그 중에서 적용 안 되는 거 3개. 증여, 기부, 경매. 증여나 기부는 주기만 하지 받는 게 없죠. 다시 말해서 급부만 있고 반대급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죠. 또 하나가 경매. 감정평가액이 1억짜리 땅을 몇 번 유찰돼서 1,0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 그럼 나는 9천만 원의 폭리를 취한 거냐? 아니다. 이건 법원을 통해서, 국가기관을 통해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불공정, 거기 기억해 보면 증여나 기부와 같은 무상행위는 공정성 여부를 논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불공정한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즉 불공정한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는 10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표현이 그지같이요. 늘 보지만 아주 표현이 그지같아. 공정성 여부를 논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그냥 불공정한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깔끔하게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몇 번 뒤틀면은 표현 자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이죠. 시험 지문은 불행하게도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판례 문구를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니은 경매도 마찬가지죠. 반면에 리을에 보면요, 네 번째 줄에 부재소 합의라고 돼 있습니다. 자, 부재소 합의가 뭐예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보면서 배상을 얼마를 하되 일체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아야 될 피해액이 1,000만 원인데 10만 원만 받고 합의를 해줬어. 이것도 불공정한 해가 될 수 있느냐? 그렇다. 부재소 합의도 불공정한 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8분의 1만 받고 합의한 사건에서도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다라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리을에 있고요. 부재소 합의 기억해 주세요. 미음이 있는데 종중이라고 아시죠? 그 종중이 모여가지고 종중재산을 종원들에게 분배를 해요. 그러려면 종중원들이 모여서 총회 결의를 해야 돼. 근데 그게 불공정해. 누구는 이만큼 받기로 결의하고 누구는 이만큼 받고 끝나기로 하고 이렇게 종중재산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 결의 내용이 불공정하다. 104조가 적용될 수 있느냐? 그렇다. 그래서 적용 안 되는 거 증여기부 경매, 적용되는 거 부재소 합의, 종중총회 결의 이런 식으로 딱딱 나눠가지고 104조 적용 여부를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점점점 헷갈리고 외워야 될 것들이 많아지죠? 많아져요. 자꾸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 5번의 효과. 불공정한 행위도 반사회 질서 행위 일종이니까 절대적 무효겠죠. 절대적 무효라면 두 개를 세팅하자 그랬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두 번째, 추인 안 돼, 전환 안 돼.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나와요. 전환은 돼. 뭐는 된다고요? 전환은 돼. 나중에 무효 가서 볼 겁니다.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 추인은 안 돼. 전환은 돼. 그래서 알박기를 한 갑이 재건축 조합에다가 재개발 조합에다가 1억짜리 땅을 10억을 받고 팔았어. 불공정한 무효가 됐어.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이거를 적당하게 줄여가지고 새로운 매매계약으로 전환을 시켜줬습니다. 불공정한 무효인데 대금을 적당히 줄여가지고 유효한 다른 매매로 전환을 시켜준 판례가 있어요.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게 아까 뭐였어요? 무효행위를 다른 행위로 바꿔주는 거라 그랬죠. 10억 매매 무효를 3억 매매 유효로 바꿔줘. 이걸 뭐란다? 무효행위 전환.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환은 된다. 또 하나가 반사회 질서행위니까 보세요. 주고받은 것에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돼서 반환 청구 못 해야 되잖아요.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니까 피해자가 폭리자한테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요 놈만 나쁜 놈이에요. 요 놈만. 요 놈이 피해자한테 준 것만 불법 원인급여가 되는 거예요. 폭리자가 피해자한테 준 것만 불법 원인급여가 돼요. 그러니까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가 되겠지. 그러나 피해자가 폭리자한테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가 됩니다. 이렇게 불법 원인급여가 폭리자한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문을 따로 뽑아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104조를. 반사회 질서 행위지만 따로 조문을 뽑아서 만들어 놓은 이유가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 여기까지가 불공정한 행위입니다. 단독 문제로 자주 출제되고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니까 지금 체크해드린 게 다예요. 불공정한 행위에서 출제될 수 있는 거. 자, 여기까지가 목적에 갖춰야 될 요건 4가지입니다.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런데 요 확정되어 있냐, 실현이 가능하냐, 또는 적법하냐, 사회적 타당성을 갖췄냐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목적이 뭐냐? 갑과 을이 A 토지를
매매했냐 임대차 했냐, 매매했다면 무슨 땅을 매매하기로 한 거냐 등등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밝혀낸 다음 그 다음에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을 판단해야 돼요. 이 목적을 먼저 무엇인지 밝혀내야 되는데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왜 밝혀야 되느냐 이런 경우를 생각해도 갑이요 을에게 A 토지를 팔 생각을 했어요. A 토지를 팔 생각을 했는데 표시를 B 토지라고 했어요. 집원 따위를 착각해서 갑이 팔고자 하는 땅이 100번지 땅인데 100번지 땅을 착각해서 100-1번지라고, 그래서 을한테는 100-1번지 땅을 사라 그랬어요.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해 갑에. 그래서 을하고 B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 지금 이게 100번지 땅인데 100-1번지라고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하기 전에 갑과 을 사이에는 100번지 땅을 매매한 건지 100-1번지 땅을 매매한 건지를 먼저 밝혀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고 이건 아니야. 반대로 이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고 이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그러면 이걸로 보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 근데 이걸 보면 허가를 받아야 돼.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는 목적이 무엇냐, A 토지를 매매한 거냐 B 토지를 매매한 거냐를 먼저 확정을 지을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뭐라 한다? 법률행위의 해석, 이렇게 불러.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것, 그걸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해석의 대상이 뭐예요? 의사, 표시, 이게 해석의 대상이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겨? 의사와 표시가 다를 때 어디에 기준을 잡고 해석할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문제가 생겨요. 그걸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이렇게 불러요. 그 해석 방법의 원칙이 뭐냐?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 이거. 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걸 규범적 해석이라고 해요. 따라서 이 경우에 B토지를 매매한 게 되는 거예요.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반면에 예외적으로 요걸 기준으로 하는 게 있어요. 요걸 자연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은 요 자연적 해석에서 집중해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법률의 해석이 뭐냐? 목적을 확정하는 것. 언제 문제가 돼? 의사 표시를 대상으로 하니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할 때 문제가 생긴다. A 토지를 매매한 거냐, B 토지를 매매한 거냐. 여기서 기준을 뭐로 잡느냐? 표시를 기준으로 삼는 게 원칙이고 그걸 무슨 해석이라 한다? 규범적 해석이라 한다. 그래서 갑은 물건을 98만 원에 팔 생각을 했지만 계약서에는 89만 원이라고 표시했고 을과 89만 원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무슨 해석 방법이냐? 답, 규범적 해석.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에요. 단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자, 어떤 경우에 자연적 해석을 하냐?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건 나중에 비진이 표시가서 한번 나옵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의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 하나는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한 경우 또는 일치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문이 이렇게 나오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 수 없다. 그럼 뭘로 가야 돼요? 알 수 없다. 이걸로 가야 되죠. 판례 문구도 그렇게 나옵니다. 39페이지 보면 해석 방법에 자연적 해석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2번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말씀드린 거고 한 장을 넘겨봅니다. 규범적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규범적 해석은 표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규범적 해석 양가로 이번에 동그라미에 보면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밑줄이 이렇게 져 있어요.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이라고 돼 있죠. 그럼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 뭘 기준으로 해야 돼? 표시. 판례는 뭐라 그래요? 표시상의 의사 이렇게 돼 있죠. 쉽게 말하면 표시를 말하는 거예요.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내심의 의사란 건 이거 갑이 진짜 생각하고 있는 게 내심의 의사예요. 표시상의 의사는 이 표시 갖고 판단한 거예요. 표시 갖고. 알 수 없다면 표시. 반대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의사 이렇게 되는 거죠. 판례 문구가 그렇게 나와 있죠. 그 판례 문구도 출제가 됩니다. 두 번째, 자연적 해석 중에서 위로 올라가면 오표시 무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말하는 겁니다. 양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고 있다면 동그라미 니은을 보면요 오표시가 있어요. 각과 의사에 A 토지를 매매하기로 하는 의사가 일치했으나 라고 돼 있죠. 의사 일치 이게 포인트예요. 또는 이렇게도 나와요. 을이 같은 말이에요. 을이 갑의 진의의 동의 이렇게도 나와요. 최근에는 각과 의사가 일치했다라는 말은 을이 갑의 의사에 동의했다라는 뜻하고 똑같죠. 그죠? 표현이 바뀌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자, 각과 의사에 A 토지 매매 의사가 일치했어. 그런데 갑도 을도 지번을 착각했어. 그래서 계약서에는 100-1번지라고 표시했어. 계약서에는 지번을 잘못 표시했죠. 그게 오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령 계약서에는 잘못 표시했다 하더라도 당사자 의사가 일치한다면 오표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무해 이렇게 부릅니다. 오표시 무해. 잘못된 표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퀄 오표시 무해 이렇게 돼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계약이 A 토지에 대하여 성립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A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했다. 문제가 생겨요. B 토지가 등기가 넘어갔어요. B 토지 등기부에 보면 소유권자 을로 등기가 넘어갔어.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그죠? 그게 오표시 무효 원칙입니다. 자연적 해석의 문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니은 오표시. 각과 의사의 A 토지 매매 의사가 일치했으나 양당사자 모두 A 토지에 대한 지분을 착각하여 계약서에 B 토지로 표시했을 때 계약은 B 토지 표시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A 토지에 대해 성립하였다. 판례도 마찬가지죠. 밑에 판례 밑줄 그어져 있는 게 그거예요. 이런 걸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 하고 자연적 해석의 일종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오른쪽 41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4번에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에 대한 확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체크해 주셨다가 나중에 계약법 가서 당사자 확정해서 다시 한번 와서 확인할 겁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예를 들어서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에는 갑이라고 썼어. 그럼 계약 당사자가 을인지 갑인지를 먼저 확정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나중에 계약 성립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확인할 겁니다. 이렇게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방법 2개, 그중에 자연적 해석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시고요. 42페이지로 가면 나머지는 건너뛰세요. 해석의 기준이라고 해서 조문이 2개가 나와요. 105조하고 106조가 있는데 조문만 간단히 이해해 봅니다. 105조에 보면 이렇게 되세요. 법령의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의 관계가 없는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와 관계 없는 규정이 뭐죠? 임의 규정, 임의 규정. 에? 아니, 불과 한 50여 분 전에, 50분도 안 됐을 건데, 체크했었는데, 29페이지 가보세요. 29페이지 가면 맨 위에 강행법규의 의의라고 돼 있잖아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련된 규정, 강의 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 임의 규정 이렇게 돼 있잖아. 조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105조를 보면요. 당사자가요.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했대. 이게 뭘까요? 아까 임의 규정 뭐가 있었어요? 비용 상환 청구권. 다른 의사를 표시했어. 포기하기로. 그럼 뭐에 따른다? 의사에 따른다. 105조. 예? 다시 한번 여기 잠깐.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했어.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었죠 아까. 보일러 내가 내 돈을 고쳤을 때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었잖아. 그런데 계약하면서 이걸 포기하기로 특약을 했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 의사에 의한다. 임의 규정 포기 특약은 유효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105조의 규정이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106조. 법령 중에 선량한 분석 기타 사실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 임의 규정. 자, 임의 규정. 다른 관습이 있어. 관습. 관행. 임의 규정과 다른 관행이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요런 관행, 그게 관습인 관행인지 아직 명백하게 관행인지 모르겠지만 전세하고 월세가 조금 다르죠. 우리 보통 공인중개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세는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뭐 도배하고 들어와야 되고 월세는 집주인이 도배 세로 해주고 뭐 그러잖아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걸 관행으로 보게 되면 전세의 경우에 수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구와 다른 관행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해. 고장났을 때 누가 수리하기로 합의한 게 없어. 그럴 때는 요 관행에 의한단 말이죠. 임의 규정하고, 자, 106조는요, 임의 규정하고 다른 관행이 존재해. 첫 번째. 두 번째,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해. 그럴 때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뭐에 의한다? 관행에 의한다.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 장판이 곰팡이가 쓸었을 때 누가 고칠 것이냐? 집주인이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게 임의 규정이잖아. 근데 어느 지역에 봤더니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고치는 관행이 있어. 임의 규정과 다른 관행이 있죠. 근데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해. 누가 고치기로 하는지 합의가 없어. 그럴 때는 저 임의 규정이 아니라 뭐에 의한다? 관행에 의한다 그런 뜻이에요. 106조가 됩니다. 이렇게 법률의 해석을 보충하기 위한 두 가지 조문이 따로 있고요. 그 105조, 106조는 조문 자체를 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암기하시면 돼요. 이 비용 상환 청구권 가지고 이해 암기하시면 돼요. 법령 중 선량한 분석 기타 사회질서하고 관계가 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의한다. 두 번째, 법령 중 선량한 분석 기타 사회질서와 관련이 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고 and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분명할 때는 그 의사에 의하고 분명하지 않을 때는 뭐에 의한다? 관습, 관행에 의한다. 조문 자체를 출제하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조금 어려운 게 오른쪽 보면 법률의 해석의 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당사자가 법률행위 해석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잖아. 지금 이런 경우처럼 A 토지를 매매했네, B 토지를 매매했는데 싸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법원으로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법원이 해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이런 경우 대법원이 A 토지 매매 의사가 합치되었으나 B 토지를 잘못 표시했을 때 A 토지에서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판결했잖아요. 우리 대법원이. 근데 만약에 1심이나 2심이, 우리나라는 신급제가 3심 제도입니다. 3심 마지막이 대법원이잖아요. 근데 1심이나 2심,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이 해석을 잘못해서 비토지 매매했다라고 만약에 판결했다. 즉 법원이 해석을 잘못했다. 그러면 당사자는 대법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법원에 가려면 그 다투고 있는 게 법률 문제일 때 다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신급제도가 1심, 2심, 3심이잖아요. 근데 1심하고 2심은요. 사실 문제도 판단하고 법률 문제도 판단해요. 여기서 사실 문제를 판단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애들 둘이 싸우는 게 있어. 그럼 일단 뜯어 말리죠. 안 말리나? 누가 이기나 지켜보나?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으니까. 일단 뜯어 말린 다음에 제일 먼저 뭘 물어봐요? 왜 싸우냐고 물어보겠죠. 그죠? 당사자가 왜 싸우는지, 무엇을 갖고 싸우는지를 확정하는 걸 사실 문제라고 해요. 두 번째, 거기에다가 법을 적용하는 걸 법률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1심, 2심은 이걸 다 해요. 근데 대법원은 이건 안 해요. 이거만 해요. 우리 대법원은요, 당사자 간의 다툼을 판단해 주는 기관이 아니고요, 1심이나 2심이 재판을 제대로 했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1심이나 2심은 당사자가 잘못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이지만 대법원은 1심이나 2심 법원이 재판을 제대로 했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잘못했다 그러면 돌려보내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파기환송이라는 거예요. 대법원의 판결에서 파기할 때는 파기환송이 대원칙입니다. 다시 재판해요. 그게 법률 문제예요. 즉 대법원은 법률 문제만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1심 법원이나 2심 법원이 해석을 잘못했을 때 대법원을 가려면 해석이 무슨 문제여야 돼요? 법률 문제여야 되는 거죠. 그게 법률의 성질과 관련된 겁니다. 만약에 법률의 해석이 사실 문제에 불과하다면 설령 1심 법원이나 2심 법원이 재판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대법원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법률의 해석의 성질의 첫 번째.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 법률의 유무효까지 판단해야 되는 가치 판단의 문제다. 따라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으로 끝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으로 끝나는 사실 문제가 아니라 그 밝혀진 사실의 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를 판단하는 법률 문제에 해당하니까 법률의 해석을 잘못했을 때 대법원 심판 대상이 된다.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세요. 각과리 계약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특약을 했어요. 뭐라고 특약했냐면 해석에 의문이 생겼을 때 매도인 해석에 따른다 이렇게 특약을 했어요. 누구 해석에 따른다고? 매도인 해석에 따른다고. 자, 그렇게 특약을 한 다음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매도인이 주장합니다. 대법관님 특약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해석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해석한 것에 따른다라고 특약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대법관님도 제 해석을 따라주세요. 대법원이 따라줄까요? 개소리 하지 마라 그러겠죠. 해석은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다. 따라서 특약에서 설령 매도인 해석에 따른다라고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거를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 권한을 구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말이 그지같이 어려운데 출제가 된 바가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 2월 달에 강의 들었던 것보다 훨씬 내용이 어려워졌죠. 갑자기. 괜찮아. 두드리다 보면 들어가. 자, 관련 판례 1번을 보면요. 매매계약서의 계약사항에 이의가 생겼을 때 매도인 해석에 따른다라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 특약은 법원을 구속한다 안 한다? 법원은 이 특약을 따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를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는 특약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법원은 매도인 해석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그대로 출제가 된 적입니다.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늘 말씀드리지만 표현이 그지같이 어려워요. 이걸 극복하셔야 돼요. 됐죠? 여기까지가 목적에 관련된 겁니다.
자, 네 가지 요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상대 타당성과 마지막으로 법률행 해석. 자연적 해석, 오표시 무해, 규범적 해석,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105조, 106조 조문, 마지막으로 해석의 성질.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이해가 되죠. 야, 나는 저게 무슨 개소리인지 1도 못 알아듣겠다. 뻥입니다. 1도 못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1 정도는 알아들었어요. 1 정도는 알아들으실 거야. 제가 무슨 뭐 영어나 러시아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알아두시면 돼요. 조금이라도.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자, 민법 정칙은 법률행위 효력 요건에 관한 거고요. 그 중에서 일반적 효력 요건 중에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 4가지와 해석을 받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건이 일반적 요건 중에서 의사표시 요건입니다. 의사표시는 말 그대로 원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죠? 원하는 것, 법률 효과잖아요. 아까 법률의 목적, 이걸 원하는 것, 이걸 내용, 이걸 효과, 이걸 권리변동 그랬죠? 또 다른 말로 의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원한다 그래서 효과의사라고 합니다. 표시는 사람의 행위로 나타나죠. 그래서 의사표시는 구체적으로 효과의사 및 표시행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돼요. 자, 그럴 때 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 불가결해요. 따라서 요게 비정상적이라면 당연히 법률행위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4가지를 따로 규정해 놨습니다. 46, 47페이지는 뭐 볼 필요가 없고요. 48페이지 가면 3번에 불완전한 의사표시라고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총 4가지가 있게 됩니다. 자, 그 4가지를 이렇게 나눠요, 학자들이. 첫째가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거를 의사의 흠결이라고 부릅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의사의 흠결 이렇게도 부르고요. 또 내심의 의사가 결여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내심의 의사가 결여됐다라고도 말을 하고요. 간혹 가다가 진의가 아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야, 난 진의가 아니야 이렇게 말은 했지만 이건 내 진의가 아니야.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이렇게 달리 3가지 형태로도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갑이 A 토지를 팔 생각이 있었지만 B 토지를 팔겠다라고 표시했을 때, 즉 의사 표시가 불일치할 때 그 불일치를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스스로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고 있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신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하는 경우하고 모르는 경우로 나눌 수 있고요. 알고 하는 경우가 2개 107조 비진이 108조 허위, 모르고 하는 게 109조 착오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마지막 하나는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해요. 그런데 갑이 사기를 당했거나 협박을 당했어. 요거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110조. 그래서 의사의 흠결이 3개.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사기라 강박을 당한 게 하나. 총 4가지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존재합니다. 이런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계약 같은 법률행위가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 그걸 민법이 규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107조인데요. 이 비정상적 의사표시 4개 중에서 착오하고 사기 강박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렵습니다. 문제는 착오하고 사기 강박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비진의 표시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일단 107조 1항, 2항 조문 확인하셔야 됩니다. 비진의 표시 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107조 1항에 보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포인트가 뭐예요? 지인이 아님하고 알고죠. 지인이 아니면 뭐예요? 의사표시가 불일치. 그죠? 이게 지인이 아님이잖아. 그걸 표의자가 알고 했어. 자신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알고 했어. 그래도 효력이 있다. 즉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하다. 아까 살짝 봤던 규범적 해석이죠.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하다. 그런데 상대방이 갑의 지인이 아님을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알았거나를 악의라고 합니다. 알 수 있었다. 이걸 과실이라고 합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이렇게 하죠. 그리고 2항에서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아까 절대적 무효는 대항할 수 있다였죠. 이건 대항하지 못한 자잖아. 이거를 상대적 무효 이렇게 부릅니다. 상대적 무효. 이게 비진이 표시예요. 의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뭐가 있을까?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 제출. 사직서 제출은 사직하겠다는 표시잖아요. 근데 사직의 의사가 없어. 비진이죠. 증여 의사 없이 증여. 그래서 무슨 의사 없이 뭐뭐 하는 것, 이게 비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 제출, 증여 의사 없이 증여, 이런 것들이 비진이 표시가 된다. 자, 여기서 판례 하나 기억합니다. 갑이라는 자가 대출을 못 받아요. 법령상 제한이 있어서. 사립학교 법인인데 대출을 못 받아. 그래서 은행과 짜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직원 을을 보낼 테니 을의 이름으로 대출을 실행해라. 그래서 법인이 직원에게 말합니다. 그만둘래? 네 이름으로 대출 받아올래. 을이 부득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옵니다. 갑을 위하여 을이 자기의 이름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때 을 채무부담 의사가 없다면 비질이가 되겠지. 그런데 우리 대법원 채무부담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을한테 채무부담 의사가 있다. 따라서 그건 비진이가 아니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요거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법령상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출금 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준 자을에게는 채무부담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채무부담 의사가 있고 대출을 받았으니까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을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판례가 좀 이상해요. 이상한데 왜 이렇게 판결하는지는 나중에. 함부로 이름 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부로 이름 빌려줬다가 십몇 년 동안 대신 돈 갖고 있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이종환이라고 있어. 민법 강의하는 놈이 하나가. 친구한테 이름 빌려줬다가 대신 갖고 있는 놈이 한 놈이 있어요. 멍청하게.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그죠? 아는 놈이 더 당해. 아는 놈이. 자, 어쨌든 그 비진이 표시와 관련된 그 판례 하나 기억하시고, 자, 오른쪽에 보면 비진이 표시 성립 요건이 있어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일단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또 의사 표시가 불일치해야 되죠. 세 번째, 불일치를 모르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지 스스로. 세 가지 요건. 의사 표시가 있을 것, 의사 표시가 불일치할 것,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이 세 가지가 요건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두 번째 요건, 의사 표시의 불일치. 의사 대신 107조에서는 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인의 뜻이 문제가 됩니다. 지인의 뜻. 이게 좀 어려워요. 비진이 표시에서 좀 전에 체크했던 조문과 그다음에 거짓 증여, 거짓 사실 제출, 예. 그리고 맨 밑에 판례 봤던 거 그거 결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지인의 뜻. 자, 이거는 왜 나오냐면 을이 갑을 협박해요. 재산을 뺏어요. 을이 갑을 협박해서 재산을 뺏어. 자, 이때 갑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 이게 갑의 생각이죠.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건 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잖아요. 그런데 일단 살아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주기로 하자. 주겠다고 하자. 라고 마음을 먹겠죠. 그리고 주어. 살아야 되니까 을로부터 협박을 당해서 재산을 뺏기는 갑의 생각의 흐름을 한번 보자 이거지. 재산을 강제로 뺏겨. 줄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러나 살아나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주기로 하자. 주겠다고 하자. 라고 마음을 먹고 줘. 그죠? 자, 요때 요거를 진위로 보면 진위와 표시는 불일치하죠. 반면에 요거를 진위로 보면 진위와 표시는 일단 일치하죠. 여기서 이거를 진위로 볼 것이냐 이거를 진위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갑이 뺏긴 재산을 되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되찾는 방법이 뭐냐? 비진위 표시로 보면요. 무효여야 되찾죠. 근데 무효가 되려면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반면에 강박을 이유로 되찾아올 수 있다. 강박을 이유로 되찾아오면 취소해서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려면 일단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대법원은 갑이 재산을 되찾는 방법, 강박을 이유로 취소해서 되찾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와 표시는 일단 일치해야 된다. 따라서 이게 아니라 이게 진위가 된다. 이게. 그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당사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생각. 위에 걸 뭐라고 말하냐면 갑이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 이게 1번. 밑에 거는 특정 의사를 표시하려는 생각.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비진위에서 말하는 진이란 요거를 말한다. 요거. 왜? 이게 지금 갑이 살아나가기 위한 최선이죠. 협박을 당하고 있는 갑이 살아나가려면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비진위 표시라 할 수 없다.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본심이라 하더라도 일단 주기로 마음을 먹고 증여를 이상 비진위 표시라 할 수는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 진이란 특정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진짜 마음으로 바라진 않았지만 일단 내가 살아나가려면 주기로 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판단하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내심의 효과에서가 결여된 즉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비진위 표시를 할 수는 없다. 니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게 본심이기는 하나 일단 주기로 마음을 먹고 준 이상 비진위 표시라 할 수는 없다. 오늘 한 판례 문장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대충 이해는 되는데 나중에 읽어보면 정환이가 뭐라 그랬지? 그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럴 땐 어떻게 돼? 공민교육 헌장 외우듯이 달달달 암기하시면 됩니다. 암기만이 살 길이다. 자꾸 중얼중얼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그대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그 진위의 뜻 기억, 니은 꼭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여기 세 가지 요건 의사표시가 불일치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있을 것, 불일치할 것,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왜 이런 짓거리 했는지 왜 이게 뭐예요? 동기죠. 이건 따진다 안 따진다? 따질 필요가 없죠. 왜 비진위 표시했는지 그 이유나 동기 따위는 따지지 않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건이고요. 다음 페이지 50페이지 효과. 원칙이 뭐예요?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판례가 나와 있어요. 사립대 교수가 물의를 일으켰어.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냈어. 이사회가 수리를 했어. 사직서는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짐 싸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원칙.
다만 예외 동그라미 1번. 상대방이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사직서 제출은 무효다. 그래서 판례. 근로자가 군대 가려고 휴직계를 내려고 했더니 회사가 사직서를 냈다가 나중에 재입사하래. 그래서 부득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냈어. 무효. 회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은 무효가 된다. 사직서 및 재입사는 무효. 즉 휴직하고 있었던 것이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무효고 뭐가 된다고? 휴직하고 있었던 게 돼요. 따라서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한에 포함된다. 이렇게 돼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요, 을에게요. 간혹 가다가 사례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듣고 넘어가세요. 갑이 을에게 증여 의사 없이 A 토지를 증여하고 등기를 넘겨줬다. 아주 예전에 이렇게 한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증여 의사 없이 증여했으니까 비진이죠. 원칙이 증여는 유효하죠. 유효하면 등기도 뭐가 돼요? 유효가 되죠. 등기가 유효하다는 건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이 땅을 병한테 팔아먹으면 병은 이런 사정을 몰랐든 알았든 소유권자와 거래했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이게 107조 1항 본문 내용이에요. 원칙. 그런데 만에 하나 을이 갑의 증여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증여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증여가 무효가 된다는 건 등기도 무효가 된다는 거고요. 등기가 무효라는 건 을은 소유권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병한테 팔아먹었을 때. 병은 소유권자가 아닌 자고 거래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되지만 107조 2항에서 병이 선의라면 선의의 병에게는 무효를 주장 못하도록 해놨다. 이게 대항하지 못한다가 되는 거예요. 병한테 야, 병 너 선의야? 너도 무효야? 이런 주장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병이 선의라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요. 병이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107조 1항 내용이 되는 거예요. 원칙과 예외. 그런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유효가 되려면 을은 선의 and 무과실이어야 돼요. 악의 또는 과실이면 무효. 알았다 악의, 알 수 있었다 과실 이렇게 바꿔. 앞으로 맨날 알았다 악의, 알 수 있었다 과실 이렇게 바꿔요. 악의 또는 과실 이렇게 되겠지. 반대는 선의 그리고 무과실 되겠죠. 악의의 반대가 뭐예요? 선의. 또는의 반대가 뭐예요? 그리고. 과실의 반대가 뭐예요? 무과실. 그러니까 악의 또는 과실의 반대가 뭐예요? 선의 무과실. 그러니까 비진이가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뭐 해야 된다? 선의 무과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갑하고 소송이 붙어. 자, 갑과 을이 소송이 붙었어요. 갑이 비진임을 주장했습니다. and 을의 선의 무과실이 문제가 됐어요. 여기서 우리 대법원이 이걸 추정해 줍니다. 뭘 추정한다고요? 선의 무과실을 추정을 해버려요. 그럼 갑하고 을이 소송이 붙었을 때 을은 자신이 선의 무과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을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이게 입증 책임이에요. 또 하나 병한테 넘어가 있을 때 갑하고 병이 소송이 붙었어요. 병의 선의도 추정을 해줍니다. 판례가. 추정한다라는 규정은 없으나 우리 대법원이 상대방 을의 선의 무과실과 제3자의 선의를 추정을 해줍니다. 자, 추정된다 이퀄 증명되었다. 따라서 을이나 병은 자신의 선의 무과실 또는 선의를 입증할 필요가 없고
무효 주장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추정된 건 증명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50페이지 그 관련 판례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상대방 선의무과실 추정된다. 그 말은 증명된 거니까 상대방이 스스로 선의무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걸 깨려고 하는 갑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증명해라. 그다음 양가 한번 무효가 되었을 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제3자 선의는 추정된다. 제3자 선의 추정된다 그랬죠. 또 하나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죠.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건데 뭔가를 모르는 걸 선의라고 하고요. 뭔가를 아는 걸 악의라고 하는데요. 선의가 두 종류예요. 선의 무과실과 선의 과실. 특히 이 과실은 선의를 쏙 빼고 그냥 과실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한글로는 이건 알았다 그러고 이건 알 수 있었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때 어떤 법률 효과, 법적 효과를 부여할 때 선의와 악의만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3자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제3자는 선악만 구별하면 돼요. 반면에 이 경우에는 요거와 요거를 구별해야 되죠. 그죠? 여기는 을이 선의 무과실해야 된단 말이죠.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요 선의 악의만 구별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선의 무과실과 악의 또는 과실을 나눠야 되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그 중에 을은 선의 무과실 한 세트와 악의 또는 과실이 한 세트로 묶이는 거고요. 제3자는 선, 악만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보호되려면 선이기만 하면 되죠. 과실이 있냐 없냐는 따진다 안 따진다. 따질 필요가 없죠. 그냥 선의의 제3자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밑줄 그어져 있는 거죠.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허위 표시에서 한 번 더 볼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적용 범위가 나오고요. 두 가지 기억합니다.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은 대리 가서 볼 거고요. 동그라미 3번. 자, 우리 비정상적 의사표시와 관련된 규정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개인과 개인 간의 사이에만 적용되겠지. 따라서 개인과 국가기관과 같은 공권력 있는 기관과의 법률관계, 이걸 공법관계, 공법행위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가 관련 판례 1번 공무원이 국립대 교수가 거짓으로 사직서를 냈어. 이럴 때는 107조가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107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범위와 관련된 3번 및 관련 판례 1번.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비정상적 의사표시 중에서 허위 표시까지 해야 되는데 비진위 표시까지 오늘 했습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세 가지 볼 거고요. 또 대리까지 조금 일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늘 뭐 한 것 중에서 특히 처음 들으신 분들은 뭐 저게 무슨 개소리냐 뭐 이렇게. 그래 이제 하소연을 하죠. 못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한 번 들어가지고 알아들으시면 개천재가 돼요. 개천재. 네? 못 알아들어요. 저도 새로 나온 판례 중에서 한참을 들여다봐야 이해가 되는 판례가 아직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오죽하실까? 그죠?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공부 다 했다 그러지 마시고 민법만이라도 자꾸 반복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